6쪽입니다. 배경이 한국전쟁, 익산, 시청 앞 교회당이 있는데요. 지난번 교과서 설명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시청 앞이라는 공간은 벽보가 붙어 있고 전황을 전해주는 그런 일상적이고 사실적인 세계라면, 교회당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종소리를 통해서 평화가 전파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다. 이렇게 배경을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의 참혹성을 고발하고 그것의 치유 가능성, 이런 걸 살피는 게 전쟁 소설인데요. 사실 전쟁 소설은 조선 후기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과의 전쟁, 청나라와의 전쟁, 우리가 역사 시간에 조일 전쟁, 조청 전쟁이라고 배우죠. 그것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임진록이라든지 박시부인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적 아픔이겠죠. 하지만 전쟁이 없었던 나라는 또 없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최근세사에서 1950년에 일어났던 6.25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을 담은 소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탈향, 이북을 탈출하는 이야기요. 탈향, 유해라는 소설을 보면 전쟁 포로로 잡혀서 총살 당하기 직전에 자의식을 그려낸 소설이거든요. 그 여자의 집이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 때 강제로 징집된 사람에 의해서 아픔을 겪었던 이야기를 그린 것이 바로 그 여자의 집이고요. 박완서 씨의 소설이죠. 이 뒤에 나오는 오정의 중국인 거리는 소녀가 성장해 가면서 전쟁이 어떻게 이 소녀의 눈에 보이는가 나타낸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선에 대해서 본다면 이 아이가 내가 지혜밥을 훔치러 가기 때문에 애둘러 갔죠. 그래서 소녀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것도 복선이 되겠고,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서 결국 그 종소리의 의미 부여가 되고 종소리를 직접 들으러 가고 나중에 직접 치게 된다라고 뒤에 오는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단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년이 선물로 전황을 주다가 나중에 정말 얼토당토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백마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결국 이 백마 이야기를 들은 명은이가 자기도 종을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백마 이야기도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전쟁의 피해자의 관점에서 봅시다. 요거 지난 시간 수업하고서 질문하러 온 사람들이 한 5명 있었어요. 소녀가 직접적인 피해자죠. 그러면 소년이 왜 피해자라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더라고요. 소녀는 소녀같이 전쟁으로 인한 고아가 되거나 부모님을 잃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 소년의 언행을 보면 선멸, 괴멸 이런 말들 그냥 쓰고요. 일상사가 전쟁놀이죠. 길 가다가 막대기 주워 들고서 다다다다다 따발총이야 이렇게 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소년이 아이가 가져야 되는 순수성을 많이 훼손당했어요. 짝눈이 아저씨를 무시하고 딸고만 아버지에 대해서 막 놀리고 다니고 막, 그래서 그리고 상징으로 본다면 당달봉사, 백마 이야기, 종 치는 일, 이렇게 상징인데요. 결국 당달봉사는 소녀가 전쟁의 피해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백마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서 종 치는 일에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함께 종을 친다는 마지막 결말은 뭐냐면 이 전쟁의 상처는 다 같이 협력하여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죠. 동그라미 호떡을 4조각으로 냈습니다. 호떡인지 파인지 모르겠지만 소설에서 중요한 인물, 사건, 배경, 구성 4쪽으로 나눴고요. 그 4방향에서 각각 작가 윤흥길 전쟁소설, 성장소설, 주제 측면에서 살펴보았어요. 선생님이 미리 필기해 놓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하십니다, 진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작가부터 보시면요. 이 작가 윤흥길 씨는 지금 살아계세요. 전쟁에 관한 소설을 많이 쓰셨고요. 장편보다 단편, 중편을 많이 쓰셨는데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은 하세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 속의 들꽃, 여기서도 전쟁 이야기죠. 여기서 나온 소녀는 명은이가 아니라 명선이었어요. 이 소녀가 피난민이 버리고 간 아이였는데 금가락질 가지고 있어서 어른들이 얘 몸을 수색하고 막 이런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 소녀가 그 쌕쌕이 소리, 비행기 소리를 듣고 철교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이고, 나는 그 부서진 철다리를 건너지 못하다가
명선이가 빠져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를 건너가죠. 즉 내가 성장하는 건데 건너가서 그 끝에서 헝겊 조각을 발견하는데 그 헝겊 주머니 속에 금반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금반지를 물속에 던져버리죠. 즉 전쟁으로 인한 소년의 성장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장마라는 소설이고 우리 뒤에 같이 살펴볼 텐데요. 두 할머니의 화해 과정, 그 대립과 화해 과정을 나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나온 종탑 아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 이거는 소시민의 세계에 대해서 그려낸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집이라는 소설이 단편이 있어요. 이 집이라는 소설 보면 종탑 아래 나왔던 조연, 딸고만 아버지가 또 등장합니다. 집이 헐리는 과정, 그리고 아버지가 무기력하게 사기당해서 집을 판잣집에서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도시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물부터 보면요. 여기 정리된 대로 인물이 이렇게 나 계열과 명은이 계열이 있죠. 그리고 중심 인물은 아니지만 등장하는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있고요. 나는 서술자이면서 주인공으로서 명은이를 관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건을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만남이 있었고 할머니가 명은이에 대해 소식을 전해주고 나는 선물을 주고 이 선물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갈등은 종소리와 딸고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서 즐겁게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탑을 보러 가면서 백마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 백마 얘기를 통해서 명은이도 종을 치고 싶다. 결국 이것을 이루는 소원을 이루는 작은 소원을 이루는 이야기죠. 큰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작은 소원을 이루는 이야기가 바로 이 중심 사건이 되겠습니다. 배경 보시면요. 익산이라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보면요. 익산이 위치한 곳은 일단 최전방인 38선이 아니고 격전지였던 서울도 아니에요. 서울은 서로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막 싸우거든요. 그리고 피난지인 부산도 아니에요. 이 중간쯤에 있는 전라북도 익산이거든요. 그래서 익산이라는 곳의 특수성상 이것은 후방이다. 그리고 익산에서 공적인 공간인 시청 앞과 사적인 그리고 치유의 공간인 교회를 대비시켜서 여기에 따라서 전개된 사건의 양상이 다르고 배경은 시청에서 교회로 옮겨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전쟁의 피해와 상처를 고발하는 소설이 되겠고 그리고 익산이라는 지역에서 내가 소녀와 만나면서 서로 이해와 치유, 공감 이런 것들이 바로 주제에 가까운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종탑 아래에서라는 제목처럼 이 종탑 거기에 종소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게 주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거죠. 맨 마지막을 벽보로 끝내지 않고 종소리로 끝낸 이유는 모두의 기원, 평화, 전쟁의 종식 이런 것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구성을 보면요. 이 구성은 외화가 내화를 둘러싸고 그 내화 속에 또 백마 이야기라는 에피소드가 들어있어요. 지난 시간 수업 마치고서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백마 얘기는 내화 속에 또 내화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내화 속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 그 에피소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자 구성이다라는 구성 얘기해줬고요. 이 이야기는 현재에서 과거를 걷다가 다시 현재로 가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처음에 동작하는 활동하는 것들은 시각적인 것이 주로 됐다면 명은이와 같이 있는 그 부분에서는 좀 청각적인 것이 두드러지면서 둘 사이의 일들이 대화나 묘사를 통해서 쇼잉 기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학교에서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의 아니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꾸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꾸로 수업이라는 것은 먼저 자료를 제시하면 그걸 충분히 읽고 와서 그 다음에 모여서 활동 위주로 수업을 전개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와서 저하고 만났을 때는 이 학습지를 하고 또 저한테 학습지를 보내주고 하면서 교류가 일어나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열심히 해서 보내주셔서 정말 감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생님의 문자 메시지는 이제 한도에 달할 것 같아요. 지금 400개를 지금 두 번째 보냈더니 거의 경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자, 어쨌든 종탑 아래서를 보면요. 지난번에 교과서에 있던 것이 내화였잖아요. 그 외화, 바깥 줄거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수뇌보라는 말이 있는데 수뇌보라는 말은 뭐예요? 진짜 사랑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남자 동창생들이 모여서 수뇌보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최건호가 지금 나가 아니라 최건호잖아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얘는 내내 잠자코 앉아 있다가 뜻밖에도 마지막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최건호의 성격이 과묵하다. 좀 내성적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1950년대 나였을 때도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고 좀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아이였음을 연관성을 주는 장면이 되겠죠. 순애보 여부를 판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발화자의 과묵성, 즉 발화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최건호를 얘기하죠. 최건호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서로 자기 사랑 얘기를 막 글쎄 남자들이 모여서 사랑 얘기를 막 떠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혼자 간직하고 있지 왜 얘기하는지. 어쨌든 이 최건호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별로 말이 많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친구들이 몹시 궁금하고 빨리 해보라고 부추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거기 보면 10살짜리 머심의 지지배 이게 바로 내화에서의 주인공 두 명이죠. 나와 명은이. 그러면서 이제 발화자의 과묵성과 진지성으로 사람들이 순애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지적 작가가 이렇게 해설을 해주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되는 것은 채워지는 오버랩되는 부분이죠. 영어로 찍는다면. 그래서 만세 주장 근방의 살적의 일인디 하면서 과거로 슬며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 얘기가 교과서에 실린 부분이 되고 그다음 종소리로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끝났을 때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려면 행복해야 돼요. 눈을 확 떴다든지 아니면 걔랑 나랑 결혼했다든지 그렇게 해피엔딩이 있어야 되는데 종소리가 울리고 끝났다. 친구들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종소리 울려서 눈 떴냐 못 떴냐? 이게 현실적인 관심이에요. 떴냐 못 떴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끝났거든요. 떴냐 못 떴냐? 현실적인 답은 두 가지일 거예요. 떴다 아니면 못 떴다. 혹은 나도 모르겠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마라는 소설은요. 윤은길의 소설이고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쟁 소설이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은 크게 내가 주인공으로서 관찰을 하고 있고요. 내가 관찰하는 두 인물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지금 국군인 외삼촌이 전사를 하셨어요. 근데 피난 나오셨기 때문에 외할머니는 이 사돈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라서 그냥 완두콩이나 까는 소극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친할머니는 빨치산인 삼촌이기 때문에 외할머니와는 입장이 굉장히 대조가 되고 대립이 됩니다. 즉 한 집안에 거하는 두 할머니들이 한 분의 아들, 즉 나에게는 외삼촌이죠. 국군이시고 삼촌은 빨치산이에요. 그래서 국군과 빨치산이라는 두 이념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 보시면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이 소설의 배경이 장마입니다. 지긋지긋한 장마, 쏟아 퍼붓는 장마. 장마철이 되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 답답하고 갑갑하고 음습하고 이런 기운에 눌려서 지내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전쟁통에 우리 집에 피난 와 있는 외할머니, 국군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빨치산들에게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데 이것은 친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내 아들은 빨치산인데 빨치산 다 죽어야 돼라고 한다면 내 아들을 저주하는 게 되니까요. 친할머니의 큰 방에 외할머니는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나는 삼촌이 집에 다녀갔다라는 사실을 발설하게 돼서 아버지가 고문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나도 역시 친할머니에게 분노를 사요. 이건 뭐냐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좋지 않게 얘기하거나 자기 아들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 다 미워요. 그래서 친할머니는 굉장한 모성애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묘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는 자기 아들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점쟁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는 말을 듣고 잔치 준비를 해요. 돌아올 거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살짝 우리가 이해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요. 왜 점쟁이 말을 듣지? 혹은 삼촌이 돌아온다는 걸 어떻게 알지? 지금
전사할 수도 있는 건데 할머니를 왜 그걸 믿는 거지? 그렇게 어리석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할머니는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그리고 무속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아들이 올 거라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또는 믿고 싶고 그래서 아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잔치 준비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돼도 삼촌은 오지 않아요. 즉 삼촌은 전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삼촌 대신 이 집에 온 것은 커다란 구렁이였습니다. 즉 커다란 구렁이는 무속적인 사고에서 보면 뭔가 신령스럽고 지혜롭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영물 같은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할머니가 졸도한 이유는 삼촌 대신 왔다. 즉 삼촌의 현신이다. 삼촌이 몸을 바꿔서 왔다. 삼촌의 혼이 너무 억울해서 구렁이의 몸을 빌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할머니는 졸도하시고 외할머니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역할을 합니다.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구렁이에게 다가가요. 사람들이 다 놀래서 도망가는데 다가가서 말을 하면서 구렁이를 살살 달래서 영혼을 달래준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본문 보겠습니다. 쉬, 이건 바로 외할머니께서 목소리를 내면서 구렁이한테 접근하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그것은 우물 겉을 거쳐서 넓은 뒤란을 어느새 완전히 통과했다. 즉 구렁이는 삼촌의 현신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간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밭으로 갔다. 구렁이니까 당연히 몸을 숨기려고 대밭으로 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삼촌이 자기 집안 한 바퀴 휘둘러보고 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맙네 이 사람아. 구렁이에요. 지금 그것 이 사람 다 구렁입니다.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이 성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거든요. 삼촌의 형님. 자네 이때 자네는 지금 겉모습은 구렁이 그리고 속은 바로 삼촌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성은 먼 길을 편안히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구렁이가. 물론 구렁이가 가는 길은 삼촌이 이승을 떠나서 저승으로 가는 길,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그 한이 있잖아요. 집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곳에서 비명에 가고 그런 혼들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친할머니는 구렁이를 보고 까무라쳤던 것, 즉 아들 대신 구렁이가 왔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아들은 죽었구나, 구렁이가 대신 나타났구나, 충격으로 쓰러지신 거거든요. 갔냐? 라고 물었어요. 주어 다 생략됐어요. 누가 갔냐는 거예요. 구렁이 갔냐? 내 아들 갔냐? 이런 의미죠. 그러자 이것은 할머니가 맨 처음 꺼낸 말이다. 즉 할머니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들의 생사, 아들의 귀한, 아들과의 만남이겠죠. 고모가 끄떡거렸어요. 말하지 않고 갔습니다. 잘 갔습니다. 구렁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해칠 수도 있잖아요. 왜 마을에 위험한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외할머니가 구렁이의 혼을 달래주면서 마치 산 사람한테 하듯이 대화를 하고 보낸 거거든요.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갔구나. 내 아들이 저 세상으로 갔구나. 그걸 인정하는 그런 행동이겠죠. 할머니가 까무라친 뒤에 일어난 일들을 고모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 설명은 이제 압축적으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할머니 머리카락 태워준 것. 이거 다 무속적인 사고예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태워줌으로써 할머니의 그 냄새를 맡고 구렁이가 갔다라는 미신에 해당되는 그 예방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구렁이가 삼촌의 현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의 냄새를 맡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온 거라고 봤을 때 어머니 대신 냄새를 맡고 안심하고 갔다라는 그런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일, 감나무에 커다란 구렁이가 있다면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고 위험하겠죠. 그것을 외할머니가 잘 달래서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 주었다. 바래다 주었다의 주체는 바로 외할머니죠.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 깔더니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지극한 모성애를 보여주시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베갯닛으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이야기 속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외할머니가 어떻게 구렁이를 배웅해 주었는가 하는 거죠. 할머니는 사돈을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해라. 이때 사돈은 바로 외할머니죠. 진짜 고맙소 라는 이 말은 친할머니가 외할머니한테 하는 거죠. 무엇이 고맙냐면 구렁이를 배웅해 줬어. 나 대신 아들을 대접해 주어서
원혼을 달래주어서 뭐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사분도 별 말씀을 여기서 두 분이 지금 사투리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지방색, 향토색, 현실감 같은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즉 이것은 외할머니도 울컥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 다 공통점이 자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죠. 자식에 대한 사랑과 상실감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이 공감하셨다는 거죠. 자, 친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거려. 즉 내가 그걸 다 처리해야 되는데 나 대신 엄마 노릇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험한 일, 구렁이를 보낸 일을 다 해주셨으니 얼마나 수고스러웠을꼬 고맙소 라고 얘기한 거죠. 다 지나간 일인께 그런 말씀 그만두세요 라는 얘기는 우리 둘이 반목했던 것, 아들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 이제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남았으니 우리 이제 화해합시다 라는 의미죠. 고맙소. 참으로 고맙구려. 그래서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손을 잡았다. 두 분이 드디어 화해하는 그 장면을 뜻합니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여기서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의미하고요. 이념으로 인한 갈등. 물론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는 남과 북의 대립이라든가 뭐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을 적군의 편에 섰기 때문에 자식 사랑으로 인해서 편이 나눠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두 분 다 자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주 더할 수 없는 슬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성애와 자식 잃은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탈 없이 잘 가기나 했는지 몰라요. 지금 탈 없이 잘 가기 주체는 구렁이고 이것은 삼촌의 현실을 나타내는 거죠. 걱정 마세요. 지금쯤 어디 가서 사분댁 터준호로 탈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토속적인 사고 보여주고 있어요.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었다. 자, 이 장면이 바로 두 할머니의 화해 장면인데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잠시 정리하시고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 6.25 전쟁이 배경이다. 그리고 나의 시각을 통해서 한 집안에 발생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 이 장마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자연적인 배경이지만 사건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장치다. 온 세상이 물걸레처럼 질펀히 적셔졌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장마는 지긋지긋한 가족사의 불행, 삼촌, 외삼촌 다 이제 전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닥친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시간을 장마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렁이는 뭘 의미하냐면요. 구렁이 커다란 뱀이잖아요. 아주 굵은 뱀. 음산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소설의 분위기. 그리고 굉장히 토속적이고 무속적인 세계관. 어떻게 구렁이가 사람일 수 있지? 이것은 그렇게 믿는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렁이는 비극을 표상하는 실체다. 죽은 아들을 뜻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할머니가 융합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제시된 것이다. 원형적 상징이란 말 우리가 전에 했었어요. 문학에 갈래하면서 원형 상징으로 볼 때, 즉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구렁이 긴 뱀들은 우리 신화나 성경에서도 보면 죄악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뭐라고 유혹하는 유혹자이기도 하고 지혜로운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뱀은 굉장히 음산하면서도 신비한 느낌을 줘요. 장마는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고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대립은 이념의 대립을 대리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렁이의 등장이 이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 거리의 이 부분에서는 석탄을 훔치는 그리고 밀을 훔쳐먹는 전쟁통의 아이들의 황폐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내가 어머니의 출산과 동시에 초조를 겪는 여성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성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빼돌려서 먹을 것을 바꿔먹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극성스러움과 악착스러움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소설에서 1인칭 사술자가 자기의 유년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소녀의 육체가 갑자기 성인 여성의 육체로 변화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기분이 좋거나 스스로 원해서거나 아주 축복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어느 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아주 불편하게 다가오는 신체적 변화예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햇살은 조금씩 투명해질 무렵에 언덕 위의 집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요. 시의 곳곳에서 밀려나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두움, 그래서 시각적으로 묘사하면서 비를 품은 구름처럼 불길하게 하늘에 올려있다. 시각적으로 이 동네를 감싸고 있는 그런 색채 이미지로서 빈민가의 분위기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갇히면요, 냄새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 냄새는 후각적 이미지로서 중국인 거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제야 나는 그 냄새 정체를 알 수 있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그 냄새를 회상하면서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아채는 순간 그때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낯선 감정은 대본에 지어지고 거리는 친숙하게 다가왔다. 즉 피난을 간다는 것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갑자기 쫓겨가는 거잖아요. 그 동네에 정이 붙을 리가 없고 익숙할 리가 없죠. 그런데 냄새를 통해서 내가 피난민 거리, 중국인 거리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나른한 행복감이었고 전날 떠나온 피난지의 마을에 깔먹여진 색채였으며 유년의 기억이었다. 그래서 이 냄새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냄새를 통해서 아, 내가 피난 왔지라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을 현실을 인식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유년의 기억은 이 후각적 이미지와 함께 전개된다고 하겠습니다. 민들레꽃이 필 무렵, 즉 봄이죠. 그때 나는 어지럼증과 구역질. 자, 이때 봄에 굉장히 먹을 것이 부족했고 피난지기 때문에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는 철분이라든가 뭐 단백질 다 부족했겠죠. 늘 어지럼증, 영양결핍, 그다음 구역질. 이 시대에 위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생충이 많았어요. 그래서 뱃속에서 회가 동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헛구역질을 하고 그런 거죠. 이걸 왜 먹을까요? 아마 뭐 기생충이 있어서 이런 걸 먹는다는 설과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나와 동생은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정말 전쟁통에서 버려진 그런 모습 부모가 있고 집이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할머니는 해인초를 끓였어요. 이 해인초라는 것은 바닷가에서 나는 식물인데 해인초를 끓여서 사람들은 구충제로 먹여서 아이들에게 회충을 좀 없애려고 먹였죠. 그런데 이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고 비린내가 났어요. 맛이 있을 리가 없죠. 싫다고 돌질을 하면서 나는 간신히 한 사발을 먹고 나면 노란 빛과 함께 춘공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나른한 혼미 속에 빠져들었다. 나의 어린 시절의 기억에 노란 빛깔, 혼미함,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없어져서 할머니한테 지금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이렇게 막 물어요. 정신이 없어 얘가. 그러면 할머니는 얘한테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합니다. 망할년. 응? 회동하나 보다. 막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마귀 할멈 같이 웃는데 이것은 이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의 할머니, 이 할머니는 또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인 풍경을 묘사해 주면서 전혀 행복하거나 유복하거나 대접받지 못하는 공핍하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이상한 냄새가 풍겼던 시커먼 동네에 대한 자기의 유년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쓰던 반다지에 고리를 열었다. 이 중간에 뭐가 생략되냐면 할머니가 치매가 생겨서 어머니는 그 할머니를 할아버지한테 데려다 드려야 된다라고 아버지에게 주장하죠.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이 집안에서 많은 아이들 돌봐주고 밥도 해주고 하던 그런 역할에서부터 폐기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여태까지 쓰던 반다지 고리를 어머니가 열었다는 것은 주인 없는 그 옷장을 연 거죠. 그럼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차곡차곡 쌓인 옷까지 이거 할머니가 다 접어놓은 것이겠죠. 다 방바닥에 놓았어요.
뭐냐면 주인 없는 물건을 살펴보면서 쓸 게 있나 없나 뭐가 있나 이렇게 장롱을 열어서 헤집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롱에서 나온 옷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다리 부분을 줄여서 할머니가 입었던 아버지의 헛내일, 그죠? 그리고 허드레로 입던 몸빼, 따위, 즉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바닥에 쌓였고 그 중에는 항나, 숙고사 같은 옛날 천의 한복천이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지금 객관적인 외부의 사건이고요. 나는 이제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런 옷을 입을 날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속에 밑바닥에 바람이 지나가듯 서늘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할머니를 다시 못 만난다는 것과 함께 삶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머니는 언제 저 옷들을 입었을까? 과거에. 할머니가 원래부터 할머니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에게도 저런 옷을 입었을 때가 있었구나. 그리고 저걸 언제 다시 입으려고 아꼈을까? 결국은 쓸모없이 남기고 가고 본인들이 입지도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인식이 성장하게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중요하게 되면서 이제 어머니는 8번째 아이를 낳게 돼서 안방은 어머니의 공간이죠. 어머니는 산고의 비명, 8번째 출산을 합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차라리 날 죽여줘라 막 이렇게 부르짖죠. 나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숨바꼭질 할 때처럼 숨바꼭질의 본질은 뭐냐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잖아요. 즉 자기는 이 현실에서 노출되고 싶지 않아요.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이런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숨바꼭질 할 때처럼 벽장 속으로 들어갔다. 이 벽장은 나만의 공간이에요. 지금 중국인 거리가 한국 전쟁이 일어난 후에 피난 온 것이라면 이 피난 온 곳에서 나만의 또 피난처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즉, 이 전쟁이라는 상황, 어머니가 계속 출산하는 그런 상황, 아이로서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는 벽장을 들어감으로써 자기만의 속으로 들어가는 자기 방어적인 기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 이때 종소리가 종탑 아래의 종소리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수녀가 죽었거나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종소리. 그래서 이것은 희망의 종소리가 아니라 뭔가 연민과 아픔을 전해주는 그런 종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낮잠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이 낮잠을 죽음과도 같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낮잠을 잠으로써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 혹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단절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지독한 난산 어렵게 출산하는 거죠. 8번째 아이를 밀어냈어요. 낳았다가 아니라 밀어냈대요. 즉 아이는 몸에서 고통스럽게 밀어내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아이의 출산에 대해서 행복한 기억으로 보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원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어두운 벽장 속에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왜 그랬을까요? 낮잠 자다가? 그리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거미줄처럼 온몸을 끈끈하게 쥐고 있는 후텁한 열기. 그 열기의 정체를 찾아냈어요. 왜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초조였다. 그래서 이 초조라는 것은 동음이의어로서 불안과 초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월경, 초경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을 쓰지 않고 초조였다라는 말을 씀으로써 나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장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축복받는 일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함. 아, 드디어 초조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 여자가 됐구나. 그리고 엄마처럼 아이를 밀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된 그런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출산할 때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 자기 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엄마가 출산하는 것에 버금가는 어마무시한 일, 성장, 이것을 내가 고통스럽게 막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초조, 후덥지근한 열기, 막막함과 절망감, 이것이 바로 신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여성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경험만은 아니다. 어머니의 삶과 할머니의 삶을 봤을 때 마치 할머니의 벽장에서 던져진 보잘것없는 허들의 몸빼나
주려 입은 아버지 헌내이와 같은 그런 삶을 연상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어쨌든 단편이고 성장소설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자기의 유년기를 회상하면서 하는 성격을 지니고요. 시간 배경은 6.25 전쟁 직후에 항구도시 해안촌에 위치한 중국인 거리, 피난민 거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고요. 주제는 유년 시절의 체험을 돌아보며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성장한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소설이에요. 이것이 수능에 나오고 했을 때 모두 다 당황했죠.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온 소설이나 문학 작품들이 대체로 긍정적이고 종탑 아래서처럼 희망적인 내용이 많다면 중국인 거리는 굉장히 감각적이면서 희망적이라기보다 절망스러운 고통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중요한 소설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또 자기의 성장과 같이 해석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또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전문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설은 전체를 다 읽어야지 이 요약본만을 읽어서는 문학적인 상상력이라든가 표현력이 절대로 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바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